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중국의 위상이 달라진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에서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도 그 흐름 함께하죠. 오늘 이 단기 저항선이었던 1975선 돌파하면서 이제는 지지선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 흐름 경기 민감주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흐름은 조금 어두운 상황인데요. 향후 어떤 전략 수립해야 할지 오늘 저희가 알짜배기 종목과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철강, 조선 흐름 굉장히 좋았다라는 소식 증시의 화제 분 통해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 정재훈 멘토님과 마스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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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먼저 듣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께 들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주 시작 월요일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겠죠?
예, 일단 11월 마지막 주죠. 스타트는 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의 뭐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금일 같은 경우 큰 폭의 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0.7% 상승을 했죠. 1978.5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좀 이러한 결과를 좀 나타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 5개월 연속적으로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최근 들어서 이 매수에 대한 강도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수 또한 상당 부분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쪽만 거의 뭐 7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은 하락을 좀 저지해주는, 방어를 해줄까 싶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200억대와 400억대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까, 이 부분들은 사실 물음표로 좀 남겨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 이들 섹터들이 실적이 좀 좋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뭐 ELS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있었죠. 락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빠졌었습니다. 상당 부분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뭐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 1980포인트짜리대를 넘어섰다가 1980이 일단 깨지면서 종가상으로는 1978.54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얼추 이제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본다라면 뭐 2000포인트 정도 때까지도 가능성은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지수는 상당 부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까지 움직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헷갈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경기 민감주들을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수 섹터들, 조정을 받는 내수 섹터들을 좀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 흐름이 나온 이 부분들 때문에 경기 민감주 그냥 덥석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일단 매도를 좀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상당 부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도 어찌 보면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싼 주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거래소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들 모습은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주 초반에서부터 주 중반권역까지는 경기 민감주들을 한 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빠져 있었던 내수 섹터들에 대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은요, 시가가 고가였죠. 흐름이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마스터 전문가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식하기 되게 싫겠다.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하기 되게 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했죠. 예, 0.2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201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게 낮춘 게. 낮췄다는 이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게 이게 좀 정책적인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내수 부양이라든가 재무 건전성으로 중국의 경제를 이끌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통화량을 늘려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덕에 코스피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율 전쟁의 서막이 아닌가. 나쁘게 말하면 환율 전쟁의 서막이고요. 좋게 말하면 그야말로 통화 전치입니다. 일단 일본이 먼저 시작했죠. 11월 초에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양적 완화한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드라기 총재가 우리도 질소냐, 자꾸 일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통화량을 늘리겠다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도 이제 자국의 화폐 가치를 좀
낮춰야겠죠. 그래서 또 이번에 금리 인하라는 이제 초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기 민감주들이 쫙 올라갔는데요. 오늘 경기 민감주들 뭐 상승률을 보면 대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 근래 혹시 대형주들 11% 올라간 거 본 적 있습니까? 오늘 S-오일이 11% 올라갔고요. SK이노베이션도 10.8% 올라갔습니다. 뭐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화학주는 5% 이상 올라갔고요. 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각각 6%, 4.8%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종목들의 수급은 둘째치고 이제 퍼를 좀 봤는데, 현대차만 퍼가 10미만 5.45고요. 나머지 뭐 LG화학은 퍼가 이제 12, 롯데케미칼 21, 포스코 18, 현대제철 8, S-오일 18, SK이노베이션 12.58, 현대중공업은 60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12고요. 퍼가 12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 대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그 이상 그 의미를 두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일제 다 올랐는데 철강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화학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조선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다 이렇게 좋은 말들만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도 안 났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했었을 적에 과연 위안화 약세로 인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우리가 피해본 업종은 어디 있나, 그런 기사들은 없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5시 후에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내일은 아무래도 좀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며칠 안 가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 7월 달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화학주라든가 철강주 올라갔다가 연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주식하기 되게 힘드십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이 지금 코스닥 쪽에 몰려 있는데, 지금 하필이면 호재들이 또 코스피 쪽에 유리하게 호재들이 몰려 있습니다. 후광통이라든지 아니면 한중 FTA, 그 다음에 이번에 금리 인하까지 모든 것들이 코스피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네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매도를 쳐서 코스닥에서 빠져나와서 코스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코스닥은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올라가다가 주춤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다 주춤하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힘을 잃는 시점, 그리고 코스닥이 한 차례 더 크게 투매성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낙폭을 키우는 시점, 그 시점이 코스닥 바닥이고 코스피가 조정될 때 코스닥이 바닥에 오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섣불리 어디가 지지선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경기 민감주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약화될 때, 그때 코스닥의 저점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좀 다소 소외를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저희 투맨쇼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슈 배틀 시간입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의 화두는 중국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력과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21일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1년 만기 예금금리를 기존 3%에서 2.75%로, 대출금리를 6%에서 5.6%로 내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스피 지수는 오늘장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과 정유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2012년 인하 때와 달리 시장 예상보다 빨리 단행됐고 유럽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주 이동평균선인 1960선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며 힘을 응집한 코스피는 앞으로 2000선 회복 시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의 경기 민감 주식들은 중국이 금리를 내릴 때 성과가 부진했고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긴축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은 일시적인 흥분 이후 재차 냉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중국 금리 인하 수혜에 따른 코스피 향방, 과연 2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수혜 업종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중국이 2년 4개월 만에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도 미칠 만한 영향력 꽤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 텐데요. 자, 이 소식이요. 국내 우리 시장 연말까지는 지수 랠리를 좀 이어지게 할 만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줄까요? 일단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으니까 오늘 이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좀 단행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호재성 재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변화가 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금일이죠. 금일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성 재료에 좀 그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뭐 눈에 띄게 돌아서거나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중국 쪽은 소비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금일 같은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일단 뭐 오전 잠시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ELS 락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매성 물량들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러운 좀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되어진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변함이 없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조선 쪽 섹터와 화학 쪽 섹터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화학 섹터를 예를 좀 롯데 케미칼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일 확률이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 4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면 나름대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들 기업들을 이들 종목군들을 좀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들 종목군들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차라리 내수 섹터의 조정이 깊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향후에 대한 수익률 게임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후자 쪽이 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대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무분별하게 이 트레이딩 접근, 단기적인 접근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일 같은 경우만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가 이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성 SDS나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SK하이닉스, 한국전력, LG화학, 네이버, KT, 신한지주 등등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등등 낙폭과대형 종목, 즉 경기 민감 섹터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과거로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조선 섹터가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을 때 주도했던 쪽이 기관이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쪽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또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결국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단기적으로 차익을 해놓고 난 이후에 낙폭이 많이 컸었던 경기 민감 섹터들 쪽으로 집중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걸 나중엔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될 부분들인데 개인 쪽으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그런 섹터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수준이지 일단 실적이 뭐 눈에 띄게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 쪽에 최근에 매수했던 게 1조가 넘는 그런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경기 민감 섹터도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 그 속에서 4분기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매하는 이 부분들을 추종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가 큰 폭에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대형 섹터들이 오르는 폭이 좀 컸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다 코스닥이다 거래소 시장이 2,000포인트를 안착한다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거래소 2,000포인트 안착한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계속하게 된다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거래소냐 코스닥이냐 이 부분들을 따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나 성장성을 판단을 하고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면에서 마스터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이 흐름을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만한 호재로 보고 계신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단기적인 호재로 그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그 포스코가 6%대 올라갔는데 일단은 포스코가 올라가기 위한 철강업종이 올라가기엔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은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철강석 가격이 꾸준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꾸준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아직도 중국에서는 중국 쪽의 공급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12년 7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2012년 이후에 7월 달 이후에 한번 포스코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자, 잠깐 그달하고 7월달하고 8월달 잠깐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꾸준히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철강주 요번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25봉선을 뚫고 시장의 주도주로 될 등극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화학업종에 대해서.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내 석유화학업종 자금률 추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그 나프타 계열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빠르게 자금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대부분 수출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자금률이 이어지고 있고 또 위안화가 약세로 만약에 돌아서게 된다고 하면은 또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제한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악재가 뭐냐면은 중동산 석유화학 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중동산 석유화학 제품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자, 그래서 또 화학주 한번 또 월봉을 좀 보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인데요. 자, 그래도 롯데케미칼은 그래도 좀 나아요. 왜 낫냐면은 아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양했는데 이번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5월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모습을 보냐면 유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나프타의 그 원료인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제품 스프레드 마진이 좀 확대되는 그런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주보다는 좀 덜 내려가지만 그래도 아직 25봉선을 뚫기에는 실적 부분에서 너무 괴리가 있다. EPS 대비 현재 주가도 아직 고평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2010년에서 2014년 상반기 한국, 중국 수주 실적을 좀 비교를 하면은요.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의 점유율은 2012년서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즉 조선업도 현재 중국에서 일본한테 1위는 뺏었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1위를 다시 내주고 있는 그런 좀 힘든 모습입니다. 참 현대중공업 차트 좀 볼까요? 현대중공업 차트는 지금 월봉으로 보면 약간 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20월봉선까지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크게 시장의 지도주로 등극이 되거나 시장을 앞세워 나가는 그런 호재가 될 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철강, 조선, 화학 업종에 대한 이런 단기성 호재로 끝날 뿐이지 이게 크게
시세를 주도할 만한 그런 이벤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화학주 대형주 사는 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고점에서 매도 포지션 취한 거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현물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이 호전돼서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그 금리 인하로 해서 철강, 조선, 화학주 지금 추경에서 하는 거는 절대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요, 단기적인 재료일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그런 낙폭과대, 철강, 조선, 화학 섹터를 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20일하고 이거 꽤 벌어졌거든요. 뭐 롯데케미칼, LG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유주,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SO 오늘 다 11%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조만간에 곧 조정이 올 겁니다. 제 경험상 조정이 올 거고,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을 저점에 잡으신 분은 이익 실현하고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조금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정재훈 멘토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러한 조선, 정유, 화학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고 내수주 쪽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내수 섹터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내수 섹터는 뭐 다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 쪽이라든가 섬유, 의복, 식품, 유통 대부분 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이 중국에 대한 수혜 부분들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각 기업들, 내수 섹터들의 매출을 좀 보시게 되면 매출과 함께 실적까지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2003년도, 2004년도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던 이들 기업이 똑같이 지금 내수 섹터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매출에 대한 증가가 함께 실적이 좀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엔 어떠한 내수 섹터라도 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경기 민감 섹터들보다는 이들 기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을 조정을 받았을 때 기회를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출주가 가니까 반면 내수주는 부진했습니다. 섬유, 의류 또한 식품 쪽이 굉장히 어려웠고 부진했는데요. 마스터 전문가님은 내수주들의 향후 흐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희가 매수 타이밍 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이 방송에 나와서 제일 하기 힘든 얘기가 뭐냐면은 당분간 주식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게 좀 그런데 저 같으면은 좀 당분간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왜 기다렸으면 좋겠냐면은 일단은 11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좀 있으면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며칠 지나면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왜 제가 좀 기다리라고 말씀 좀 드렸냐면은 지금의 대형주들이 올라간 게 왜 올라가냐면 선물 포지션에 따른 외국인들의 그 대형주 편입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를 하고 또 코스피 200 종목군을 매수를 하면서 같이 지금 이익을 좀 실현하고 고가에서 잡은 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략이 끝난 다음에 그럼 뭐가 남느냐? 그러면 수급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벤트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하나 바라볼 수 있냐면은 오로지 실적인데 그러면은 실적이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좋아질 것인가 그걸 좀 한번 확인하고 어느 정도 좀 추정치가 나온 다음에 즉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업종, 그런 섹터로 하시는 게 투자 전략을 새로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점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그냥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도 하지 마시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내수주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좀 더 기다렸다가 왜냐면 왜 기다려야 되냐면은 대형주로 지금 자금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주도 좀 기다렸다가 차라리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좀 쉬시는 것도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마스터 전문가께서는 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정재훈 멘토님, 내수주가 날까요? 좀 쉬는 게 날까요?
전 내수 섹터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만큼 박앤세일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담보로 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물론 뭐 2015년에 대한 가이던스 뭐 이런 예상치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대지 제대로 맞추는 기관들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게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얘기도 예측을 좀 제대로 못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산업재 섹터들의 실적 예상치나 이런 부분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었고요. 어닝 쇼크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내수 섹터 중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낙폭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싸게 사봐서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따져 놓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쉬어가는 구간들이 어찌 보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싸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경기 민감주를 판단하면 저는 내수주를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더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내수주 딱 한 섹터만 골라주시면 어떤 섹터 고를 수 있을까요? 빠진 종목 너무 많거든요. 뭐 코스맥스 같은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는데요. 실적이 그만큼 좋습니다. 94,000원대까지 8만원, 9만원대까지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85,000원짜리대까지 빠졌다는 전 세일 구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그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양매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기관 쪽에서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의 물량을 외국인 쪽에서 일정 부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아마도 이러한 이 코스맥스 같은 그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가격적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매수 편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는 많이 빠져있고 변동성 있는 거 싫다라고 한다면 SK텔레콤 같은 종목군들 나름대로 좀 괜찮은 지수방어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 뭐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 주제는요, 중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코스피의 흐름과 종목군들 챙겨봤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지수는 갈 수 있지만 종목군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정재훈 멘토께서는 중국의 금리 인하 수혜주도 주도주도 될 수가 없다. 다만 많이 빠진 내수주 섹터를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스터 전문가께서는 단기적인 호재로 예상될 뿐 오히려 투자는 조금 쉬어가자, 조금 더 지켜보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입니다. KTH가 오늘장 0.78% 하락 마감하면서 아쉽게도 수익률 약간 반납한 모습이네요. 현재 포트에는 1%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한전산업은 흐름이 계속 좋습니다. 21% 지켜내며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마스터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대덕전자 종목이 오늘장 0.4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2.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에는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31% 기록하고 있고요. 3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한전산업이 21.1%, 4위에는 조민규 멘토의 또 다른 종목이죠. SFA가 10.5%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에는 브레인 전문가의 한국가스공사가 9.8%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오늘도 역시나 최명성 전문가의 대성창투가 33%의 수익률로 1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합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48.3%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나이센터 전문가가 한 단계 올라선 모습입니다. 2위 기록하면서 13.4%, 3위는 박종영 멘토가 11.7%네요. 그들을 바짝 뒤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 확인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오늘도 명예전당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살펴봐야 할 텐데요. 정재인 멘토님부터 오늘 AS 전략 하나하나 챙겨주시도록 하죠. 네, 지난주에 손절 처리가 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노스가 손절됐습니다. 리노스가 손절이 됐는데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었는데 다시 박스권 상단, 이 하단권역까지 회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과거에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조 시푸드라는 종목이 좀 있었을 겁니다. 손절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까지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리노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올해 5월 달에 형성돼 있던 이 3,975원짜리대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모멘텀도 일단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좀 안겨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손실권역이신 분들인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2,700원대 라인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 시점을 이용해서 뭐 종목 교체를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이제 수익이 제일 안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바이넥스를 한번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년도 시장이라고 그랬죠. 내년도 1월 달이나 2월 달 정도가 되면 5자리에서 놀고 있을 그럴 주식입니다. 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잘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성장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빠지면 매수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000원 정도는 지지라인대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9,000원 초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조금 매도가 많이 났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물수화를 거친 이후에는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내년도 뭐 상반기 내에는 5자리에서 놀고 있을 그런 주식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마스터 전문가 종목도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실 보고 있는 AJ 렌터카부터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그 워렌 버핏 투자 법칙 중에 제일 법칙이 잃지 않는답니다. 잃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제일 원칙을 잊지 않는다입니다. 제 원칙은 뭐냐면은요, 워렌 버핏과 똑같고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은 코스피 업종 차트보다 더 센 걸 하는 겁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보다 더 센 거를 투자를 합니다. 자, AJ 렌터가 지난주에 제가 그 방송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종합주가지수서부터 좀 보고 좀 말씀드릴까요?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지금 현재 코스피 보면은 모든 거의 역별이죠. 120이라고 240선을 위에 두고 이제 21선이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은요. 자, 코스피보다 센 종목은 코스피보다 이평선 배열이 보다 많이 정배열로 돌아선 종목들이 굉장히 센 종목입니다. 자, AJ 렌터카 다시 한번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AJ 렌터카 현재 21선, 61선, 121선, 241선 정배열 상태입니다. 이 차트가 이 기업의 현재 위치를 얘기하고 업황을 얘기하고 실적 부분을 얘기합니다. 올해 그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성장 동력을 하나 더 가졌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렌터카 사업도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수급이 좀 꼬여서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241선이죠. 241선 가격 16,100원. 요 100원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됩니다. 하나 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코스닥 한 2주죠. 2주인가 3주 이 종목을 추천한 2주 3주 됐는데 2주 3주 전에 코스닥 종목이 무너질 때 AJ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플러스 2% 3%를 등락을 하면서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려면은요, 항상 종합주가지수 차트보다 더 센 차트를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면은 코스피 업종 차트보다 더 센 차트, 코스닥이면은 코스닥 업종 차트보다 더 센 종목을 고르셔야 되는데, AJ 렌터카는 지금 현재 업종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보유할 만한 종목입니다. 하나 더 해드리면은 똑같은 논리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대덕전자죠. 자, 대덕전자 추천드리는 이후에 지금 현재 한 2.6% 상승 중입니다. 이 기업도 추세, 실적 수고 3박자 완성된 종목입니다. 정배열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내년도 실적을 감안하면은 10,000원은 충분히 넘어가는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계십시오. 아마 내년에 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종목으로 한 번 더 도약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종목 모두 보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먼저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 스펙코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풍력사업 부분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2015년도 이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또한 이 가격 매력도가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네, 두 분의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보다 세부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정재현 멘토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일단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여전히 코스닥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의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안해드릴 종목은 스페코인데요. 아마도 이게 이 스페코라고 하게 되면 방산, 이 테마주로 좀 분류를 해놓고 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북한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들썩들썩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제는 실적으로 좀 보시는 탈바꿈을 해야 될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합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비중을 좀 보시게 되면 플랜트 쪽에 약 48%, 방산 쪽에 11%, 그 다음에 멕시코 쪽에 자회사인 풍력 쪽에 약 27%, 그리고 상해 쪽에 플랜트 쪽이 약 14%의 매출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풍력 사업 부분들이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멕시코 시장 쪽에 풍력 시장, 이 풍력에 대한 플랜트를 좀 설치를 해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내년에서는 약 한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에 대한 견조한 성장 부분들입니다. 과거에 이 대기업들이 좀 많이 진입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대기업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스페코 같은 경우는 이 분야의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 쪽에서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키포인트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삼위각계에 대한 지분 가치입니다. 삼위각계가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조정을 좀 큰 폭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삼위각계 지분을 약 한 16%대의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지금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좀 되지 않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테마성에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주로서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의 어느 정도 단기적인 매도 물량, 매도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시정보 시스템에 보고 있는 이 스페코의 분기 보고서입니다. 3분기인데요.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0억대의 매출액을 보였었습니다. 3분기만 해당하는 건데요.
근데 올해 3분기 같은 경우는 270억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했었죠. 40% 가까이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보면 작년 3분기 때 8억 정도를 했었지만 올해 3분기는 약 25억 가까이, 그렇게 되면 거의 3배수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작년 3분기에는 4억 5천의 적자였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 3분기 같은 16억대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죠. 턴어라운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과 누적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24억에서 70억대로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성장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1억대였었습니다. 1년 열심히 했는데 1억밖에 못 벌었는데 누적으로만 봐도 40억대의 단기 순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테마주가 아닌 실적주로서 그 빛을 볼 수 있을지 향후 주가 흐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어서 가격 전략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오늘 종가가 5,0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배열권역에서 꾸준하게 저점은 높이고 있는데 고점을 이렇게 높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박스권역에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느 정도 보게 된다라면 상승을 했을 때의 거래량이 좀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요. 매수가는 4,900원 정도부터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0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스터 전문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조금은 쉬어가도 된다는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한솔테크닉스는 그래도 좀 갈만한 종목인가 봐요. 예. 한솔테크닉스 제 투자 원칙에 약간 위배되는데 그래도 좀 소개할 만한 종목이라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한솔테크닉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은요. 한솔테크닉스 일단 디스플레이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나오면 그다음에 파워 모듈, 그다음에 가전제품들 파워 모듈, 그다음에 LED 소재,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조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 5개 사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LED 소재라든가 태양광 소재는 실적이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솔테크닉스의 가장 지금 힘든 부분인데 태양광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성장 동력을 잡고 있는 게 성장 동력 부각되고 있는 게 이 파워 모듈 쪽입니다. 무선 충전 램프를 한솔테크닉스가 이번에 신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선 충전기 좀 시장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2년서부터 2020년대까지 이 무선 충전기 시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이 됩니다. 모바일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 다음에 산업용 기기까지 계속해서 무선 충전기 시장은 꾸준히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한솔테크닉스가 무선 충전기 램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걸로 좀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걸로 인해서 또 내년에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삼성하고 좀 관계가 좀 있습니다. 삼성 이인희 씨가 이제 한솔테크닉스의 명예 회장이시죠. 그런데 이건희 씨의 누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그 지분 관계로 한참 둘이 삼성과 시끄러운 일이 있었을 적에 이인희 씨와 이건희 씨가 사이가 좀 좋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역학적인 관계 또 고려했을 때 혹시 삼성전자에서 한솔테크닉스로 좀 일감을 몰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월봉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월봉을 보시면은 2012년 8,570원이 최저점이고 현재는 13,000원대인데요. 네, 월봉에서도 지금 바닥입니다.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래저래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턴어라운드도 되고 신제품도 개발하고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좀 올라갈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요 매매 전략도 함께 수립해 주시죠. 오늘 4%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눌림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2,500원이고요. 목표가는 한 15,000원까지는 쑥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21선을 이탈하더라도 좀 버티시고요. 21선 밑에 11,000원대까지는 홀딩하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입니다. 네,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요 정재훈 멘토는 스펙코 갖고 오셨습니다. 풍력 사업 부분 턴어라운드와 함께 3일각기 지분 가치가 상승할 수혜가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9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하셨네요. 이어서 마스터 전문가 종목입니다. 마스터 전문가께서는 한솔테크닉스 오늘 갖고 오셨죠. 2015년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매매 전략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2,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투매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재훈 멘토와 마스터 전문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흔들림 속에서 중심 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전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